오늘도 하태경입니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사퇴까지 한 60여 개 정도 있었는데 짧게 좀 되돌아본다면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이죠. 임명 안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통령께서 저는 치명적 실수를 했다고 보는 게 범죄가 없다, 확인된 범죄가 의혹만으로 임명 안 할 수 없다 이건데, 그럼 청문회 하지 말고 수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 청문회 자체를 완전히 이제 무시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임명을 하면 청문회에서 범죄를 밝힐 수가 없죠. 계좌를 볼 수도 없고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쨌든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는 것을 대통령은 알고 있는지, 그걸 깨닫게 됐다는 게 가장 큰 성과다. 핵심은 범죄가 없다고 임명한 거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다. 그렇죠. 사실 청문회는 도덕성을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가장 중요한 그 과제가. 그래서 청문회에서 가장 치명적인 낙마의 이유는 범죄가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역대 이제 낙마한 사람들 공통점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뭐 아직도 조국을 이제 지키겠다는 분들은 거짓말한 게 뭐냐라고 주장하겠지만, 항상 역사가 그래요. 그런 분들 항상 있어요. 아직도 박근혜 전 대통령 죄가 없다, 그분 진실만을 말한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처럼 그건 똑같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이제 양심과 상식이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거짓말쟁이라고 알고 있죠. 이제 그랬으면 장관을 뽑았으면 안 됐죠. 그럼 의원님 혹시 대통령의 책임은 있는 건데 혹시 야당으로서의 좀 책임은 없을까요? 이번 사태 야당들의 책임? 여당 책임이 크죠. 여당 책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조국이 장관 자격이 없으면 야당 책임이 있다면 더 빨리 낼 수 있게 압력을 못 가한 것이 효과죠.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야당은 다 장관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회 갈 수 있는 건 해임 건의안이에요. 물론 해임 건의안도 수용 안 하면 안 되지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건데, 지금 어쨌든 민주당 야당 책임이 있네. 정의당 책임이 크죠. 정의당 책임. 네, 정의당이 어쨌든 여태까지 청문회에서 나름대로 데스노트에서 낙마시키는 캐스팅 목적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정의당 스스로 바보가 됐잖아요. 이번엔 데스노트 안 올린다고 했다가 뭐 올릴 수도 있다고 했다가 네, 처음에 그러니까 몇 번, 한 2번 바뀌었죠. 그래서 그런 가짜 야당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해임 건의안 올릴 때도 우리가 못 올린 것은 부결될까 봐 못 올린 건데, 해임 건의안까지는 갈 필요 없다고 또 민평당이나 대한연대 같은 데서 반대했죠. 그런 야당의 책임이 있죠. 야당이 좀 더 강하게 안 했다는 거에 책임감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일부 야당의 책임이죠. 그럼 의원님 결국 그래서 조 전 장관이 월요일날 사퇴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지금 타이밍 논란도 있고 늦었다. 저는 이제 뭐 많이 늦었죠. 많이 늦었고, 저는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좀 파면하는 게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조 장관이 이제 우리 국민들과 시대에 던진 화두는 이제 정의, 공정, 위선 이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가장 붕괴한 이유는 도덕과 정의의 화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위선과 반칙의 화신이었더라. 그게 가장 분노한 이유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의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이게 가장 사람들 입에 많이 오르내린 말인 대통령의 말인데, 그 조 장관
집안을 보면 피해가 평등하지 않고 과정도 불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박수 받는 선택을 했다면 그거는 내가 정말 미안하다. 이거는 파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 잘못한 공무원들이 있을 때 사퇴를 안 시켜줘요. 사직 안 시켜줍니다. 제일 높게 예, 그래서 이제 그 일반 공무원들은 이제 파면을 시키죠. 그래서 그랬다면은 문 대통령, 조국은 뭐 파면되더라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다시 이제 커져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제 이 대통령이 조국을 이제 조국에 대한 그 임명 시작 과정도 대통령 말을 빌리면은 굉장히 이제 위선으로 가득 찼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했고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아직도 뭐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고 여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공정 부분 때문에 특히나 20대의 분노가 컸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보니까요, 제가 광화문에도 그렇고 서초동에도 그렇고 20대를 보기 어렵다 이런 기사도 많고 저도 실제 현장 가보니까 그랬거든요. 이런 현상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20대들이 분노는 많이 있다라고 했는데 두 집회 현장에 공이 잘 안 보였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20대가 이제 집회에 직접 참석을 별로 안 한다는 거죠. 20대가 그만큼 살기 어렵다는 거죠. 그 사실 집회에 나오면은 한 주말 기본적으로 한 3-4시간 이상 보내잖아요. 공부해야지. 시험 준비해야지. 그러니까 일단 생각은 있는데 그런 빡빡한 삶 자체가 팍팍해요. 예를 들어서 그 최저임금 문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그럼 못 나오세요. 특히 지방에 있는 사람 하루를 어떻게 비우냐. 그 조그만 가게 하면은 보통 1인 가게거나 2인 가게거나 그러면 뭐 집회하러 오면은 하루 공채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회 못 온대요. 난 그 현상이랑 근데 이제 집회에 오는 분들은 어느 정도 삶에 여유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우리 사회 보면 집회 많이 오는 분이 노조 할 때 노조 뭐 여유가 많잖아요. 그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되게 그런 청년들의 문제 되게 많이 신경 쓰셨던 걸로 아세요.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 많이 만나고 아실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20대 보수 압박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요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 정확한 의미는 진보가 이제 정의롭지 못하고 공정하지 않아서 진보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20대의 대통령 지지가 떨어지잖아요.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층이잖아요. 대통령 당선될 때. 그 말은 우리 20대, 30대에게도 공평한 기회를 주겠지 대통령은. 근데 더 힘들어져요. 노조에게만 취업만 하더라도 그 공무만 더 늘리고 비정규직만 정규직화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 원래 같은 파이에 20대가 새로 취업하는 거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뭐 20대 비정규직 근로자를 바로 정규직화 시켜주면 몇 년간 시험 준비해온 우리는 뭐냐? 어렵게 시험 쳐서 정규직 교사가 되는 건데 누구는 이제 비정규직으로 있다가 운대 잘 만나가지고 쉽게 저렇게 정규직 되면 그러니까 이번에 뭐 서울 지하철공사 거기는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수 있다는 사전에 정보를 안 사람들이 미리 자기 친척들 다 비정규직은 좀 취직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취업을 이미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집권 지금 3년 차인데 20대, 30대가 보기에는 자기들 입장에서는
취업문이 더 좁아지고 공정한 사회는 더 멀어지고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왜냐면 지금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그 여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사실 이 사태 속에서. 근데 이게 봤을 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꽤 많이 올라갔지만 다른 야당들의 지지율은 상승세가 조금 미비하다라고도 보이거든요. 왜 이런 지금 민심의 흐름을 어떻게 보시는지? 이제 지지율 변화폭을 보면 대통령 민주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이제 한국당 지지율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비례해서 올라가진 않았어요. 이제 대폭 하락, 한국당은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 대폭 하락, 한국당은 소폭 상승.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이 정의와 공정의 대변자라고 못 믿는 거죠. 그나마 이제 다른 야당은 뭐 힘도 없고 미래가 안 보이고 이러니까 지지해봤자 이제 그 사표라 그러죠, 사표. 내가 뭐 저 사람들 찍어봐야 아무 의미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 지지를 안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약에 그 아주 건강하고 뭐 공정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깨끗하다 이랬으면은 아마 민주당 지지율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 정당이, 그 야당이 개혁적인 야당이. 그러니까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덜 개혁적이고 덜 정의롭기 때문에 이 좋은 국면에서도 못 받아먹은 거죠. 그 여당과 대통령을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정당이 없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국민들은 어떤 제가 생각을 반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대로 된 야당을 못 만든 책임이 있죠. 저는 사실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하고 나서 그래도 이 양분되고 분열된 게 어느 정도 가라앉을 줄 알았는데요. 계속 요동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사태 이후의 민심이나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사퇴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강진이 있으면 여진이 계속 오죠. 여진이 오고 근데 이제 또 다른 진앙을 대통령이 안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뭐 부임 장관 문제나 또 이제 후속 수사도 되게 중요해요. 후속 수사도 예를 들어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사법부, 판사는 좀 공정한 편이다. 다른 정부기관에 비해서 이런 인식이 있죠.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게 이제 사법부예요. 특히요.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결정 굉장히 권위가 있죠.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2번이나 대통령 탄핵 문제를 다뤘는데 그 결과에 온 국민이 승복하잖아요. 그 다음에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리면 거기다 승복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재판부의 균형된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에 이제 국민들이 크게 심오한 게 그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한 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죠. 이 권력의 압력이나 영향이 개입된 게 아니냐. 그래서 이 후속 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구속영장 청구하는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이제 그런 데에서 어쨌든 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걸 명확히 밝히고 또 사법부에서도 공정하게 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후 이 사태가 좀 더 진정이 되느냐 아니면 커지느냐 변수가 될 것 같아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국회의원으로서요. 광화문 그리고 서초동에 모인 그 집회 대규모 집회였잖아요.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분명 2016년도 때 탄핵 집회와는 다른 양상이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도 나갔어요. 저도 나갔는데 왜 나갔냐면 제가 이제 그 탄핵 때는 안 나갔어요. 제가 나간 이유는 국회에서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예요. 의회 중심제가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할 가장 많은 능력을 가지는 건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문제는 국회가 파면할 능력이 없어요. 해임이나 파면 대통령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국회에서는 청문회를 했잖아요. 그리고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과 가짜 야당, 눈치 보는 야당 때문에
막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국회의원도 광장으로 나가야 돼요. 대통령. 광화문 쪽으로. 예,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한테 항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저는 나갔어요. 그래서 근데 결국 대통령이 항복했죠. 오늘 좋은 말 했다. 국민에 군림하면 안 된다. 국민에 군림하셨죠. 2달 동안. 무시하고 민심을 무시하고. 그래서 대통령 정치가 실종됐기 때문에 국회의원까지 거리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유감이죠. 그럼 광장이 둘로 나눠진 걸 보고 이게 의회 정치가 실종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니다 이건 직접 의회 정치가 실종된 게 아니라 대통령 정치가 실종되기 때문에 이번 이슈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의회가 잘못해서 국민들이 거리로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국민들이 거리로 나간 건 의회 정치 실종이 아니라 대통령 정치의 실종이죠. 대통령이 군림만 했죠. 2달 동안.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이런 광장 두 개로 나눠진 광장을 정치권이 이용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전에 전제해야 될 게 이게 이제 광장이 두 개로 나눠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 비정상이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는 갈등 사회예요. 기본적으로 갈등 사회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제가 국회이거나 혹은 사법부이거나 혹은 이제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이제 총괄하는 국민의 대표 대통령이 해결하거나 이제 이런 기제를 갖출 수 있는 건데 장관 임명 문제는 순전히 대통령 문제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갈등을 해결 안 하고 직무유기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회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사법부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사법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범죄를 수사하고 또 수사도 방해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광장이 움직였던 것이고, 그리고 정치인은 국민들한테 호소해야죠. 당연히 국민들하고 손잡아야죠. 이용했던 게 아니라 국민들하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검찰 개혁 문제 조금만 여쭤볼게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지정되어 있고요. 이 검찰 개혁 문제를 조국으로 같이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검찰 개혁이 많은 관심을 타고 있거든요. 이 검찰 개혁 문제는 향후 지금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사회 어디나 항상 개혁이 필요하죠.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검찰 개혁은 대통령 때문에 배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국 수호 조국만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은 거예요. 조국은 불공정의 화신이에요. 반개혁의 화신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에 방해가 되는 사람만이 개혁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민주당도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윤석열과 조국이 잘 어울릴 거다. 마지막 그 조국 사태를 수용하면서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염된 칼로 심장 수술하면 죽죠, 사람이. 수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검찰개혁을 미뤄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자꾸 개혁할 자격이 없는 그런 불공정 부조리의 대명사가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거는 자기 말 안 듣는 검찰을 대통령이 권력의 신유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딱 그렇게 인식이 지금 잡혀져 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검찰개혁은 이제 국민이 투명하게 볼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럴 때는 검찰개혁 계속 이야기해봐야 꼬이기만 해요. 그리고 광장에 서초동에 나온 사람들이 검찰개혁 앞에 조국 수호를 왜 외칩니까? 저거는 조국 말 잘 듣는 사람만 검찰에서 키워주잖아. 그잖아요. 권력의 신유들만 기르자. 그리고 윤석열한테는 대통령한테 항명한다. 그럼 어떻게 법 집행하냐? 법 집행하냐? 그래서 지금 시기에도 검찰개혁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오기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지금 국회에서 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검찰계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그냥 자율적인 개혁이라고 저는 봐요. 검찰 스스로. 스스로.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총장이 개혁안을 스스로 내어놨잖아요. 법무부 한 얘기도 비슷해요. 큰 맥락에서는. 그래서 대통령이 일단 지금 시기에 검찰개혁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검찰 스스로 개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자율적인 개혁이 성공하길 바란다. 그리고 그 뒤에 검찰이 안을 다 내놓고 또 그 안을 집행하고 나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그때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버려야 돼요. 그게 아니고 계속 대통령 입에서 검찰개혁 얘기 나오면 그거는 국민들이 진정성을 오해할 수밖에 없죠. 그 어쨌든 그 검찰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되 지금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공영수사권 조정이나 지금 태워져 있는 공수처 이런 부분은 나중에 하거나 다시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패스트트랙 과정이 처음부터 비정상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단호히 반대했고 가장 큰 이유는 선거법이었어요. 선거법이 발단이었어요. 사실 그 이제 선거법이 바뀐 거는 헌법 바뀐 것보다 적어요. 그건 바꾸기 어렵고 초당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전제였는데 그냥 몇몇 다수의 힘으로 다수의 폭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다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그 법들을 여야 합의로 다시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결과에 뭐가 나온다고 하면 국민들이 승복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고 뭐 이미 날치기 된 법이니까 그냥 강행하다 보면 또 다른 권력의 오만을 잘 국민들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진행돼도 말씀 들어보니까 통과되기도 어렵겠네요. 심지어 뭐 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법을 잘하는 분들 입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 내에서도 지금 목소리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는 거는 그만큼 그 법들의 문제가 있다고. 제가 한 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천희 의원님이 매년 불출마를 선언하시면서 정치에 대해서 너무 심하다 이런 말씀을 페이북에 좀 올리셨는데요. 그거 혹시 글 한번 보셨나요? 대충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안타깝고 좀 용기를 낼 수 없었나. 용기라면 어떤 용기가요? 아 본인이 안 바꾸면 누가 바꿔요 그거. 정치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바꿔야지. 항상 그래왔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이제 우리 과거에 이제 YSDJ 군부 독재하에 민주화 운동했던 선배들 있잖아요. 그때가 더 쉬웠을까요? 그때는 권력한테 감시도 받고 감옥 살고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한 시대 아니에요? 마음고생 좀 하죠. 그때도 마음고생을 했고 근데 벌써부터 체념한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걸 저는 따라 배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사실 저도 많이 솔직히 많이 하고 있어요. 보수 진영에 들어와서 제가 이제 과거 운동권 출신인데 제 처지에 의하면 좌파에서도 배신자 소리 듣고 우파에서도 배신자 소리 들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럴수록 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서 계속 부당한 압력에 무한의 압력에 굴복하기 시작하면 정치는 영원히 안 변하죠. 참여해야만 바뀌는 것이고 그래서 이철희 의원한테 개인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게 도망가겠다는 말이 떳떳하게 나오면 그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어쨌거나 이제 마지막 질문일 건데요.
어쨌거나 이 지금 분열되고 이런 혼란스러운 걸 국회에서도 좀 힘을 발휘해서 통합하는 데 힘 쏟아야 되잖아요. 좀 국회에서 어떤 해법이 있을까요? 국회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 싸우다가 타협하고 싸우다가 타협하고 그렇게 왔어요. 이제 국민들 머릿속에는 싸움밖에 안 남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이번 과정도 만약에 타협이 안 되면 결론은 내야죠. 본회의에 상정해서 어쨌든 민주주의 기본 제1원칙이 다수결이기 때문에 표결로 결론을 내야죠. 베스트 트랙 말씀하시죠. 저는 뭐 결국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럼 뭐 통과되든 부결되든 결론이 나겠죠. 뭐 통과되면 입법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또 엄청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그걸 왜 두려워하냐는 거지. 민주주의 사회 본질이 갈등과 혼란 사회예요. 그 혼란이 질서가 되고 다시 그 질서 위에 새로운 혼란이 발생하고 새로운 질서가 생기고 이게 민주주의 사회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는 방식이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민주적이면 탄압이. 그렇죠. 그거 이제 쿠데타가 일어난다든지 뭐 부장혁명이 일어난다든지. 근데 저는 참 대한민국이 위대한 사회라고 보는 게 모든 과정이 민주적이었어요. 쿠데타 2번 빼고. 그리고 그런 쿠데타의 이제 안 좋은 유물도 민주적인 힘으로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시아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인데 갈수록 이런 민주 역량이 성숙되어 오고 있어요. 이번에도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사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여론조사거든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숫자를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누가 뭐 쿠데타를 하겠다. 누가 무장 봉기를 하겠다. 이래서 두려웠던 게 아니라 숫자를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숫자가 일주일에 2-3번씩 나와요. 갈등 해결 기제가 매주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숙돼 있다는 것이고, 물론 한 번씩 대통령이 고장났다. 그럼 국민들이 그걸 수리하러 광장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국회가 먼저 역할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근데 어쨌든 뭐 제3세계 같았으면 이게 뭐 몇 개월 가고 폭력 싸움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의원님께서는 이거를 단순히 안 좋은 상황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네요. 권장.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과정이라고 봐요. 특히 이제 저는 굉장히 우리 사회 건강해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좌파든 우파든 그 병적인 요소가 있어요. 근데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병든 우파가 건강해지는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그런 건강한 요소가 있다는 걸 확인을 했고 이번에서도 문제가 많다. 위선에, 부도덕에, 불법에. 그런데 조국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당이 적폐인 한국당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다시 올라온다. 그걸 못 봐주겠다. 그래서 적폐를 잡기 위해서 불의를 옹호할 수밖에 없다. 그걸 보면서 제가 이제 과거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적과 싸우다가 적과 똑같아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세대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는 정의감은 사라지고 적대감만 남은 것 같아요. 그 분노, 그런 어떤 정의로운 적대감. 이 적대감은 정의감에 기초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폭력이에요. 위선이에요. 근데 어느새 과거에 자기들이 싸웠던 그 대상과 똑같아져 있는 거예요. 제가 80년대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 50대였어요. 지금 대학생들과 싸우고 있는 대학생들이 맞서 싸우는 조국 전 장관이 50대였어요.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 나이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80년대 자기들이 맞서 싸웠던 그런 국제의 모습
그 불의의 불공정의 모습이 586 본인들한테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 흉측한 모습을 우리는 정말 스스로 관조하고 성찰해야 되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하태경입니다.